글쎄요, 저희 대표나 이사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돈 끌어오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3%의 성공한 스타트업이 될지 잠들기 직전까지 고민하느라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전 퇴근하고 나면 회사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사무실 나서는 순간부터는 회사 이름 머릿속에서 딱 코드 뽑아두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아름다운 것만 봐요. 예를 들면 거북이라든지 거북이 사진이라든지 거북이 동영상이라든지.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장유진 작가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 퇴근하고 회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만 본다. 이 구절이 참 공감되면서도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지한테도 이런 거북이가 있나요? 저에게 이런 거북이 같은 존재는 약간 퇴근하면서부터 저는 주로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저녁 네. 약속 있으니까. 맛집을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있는 그 장소 인근의 그 동선과 그런 만나는 구성원과 그런 시간과 분위기와 모든 것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맛집에 이 동선을 짜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의심하는 건 아닌데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서기 사무실 전부터 안에서 하는 거지. 점심 먹고 나서 짬짬이 미리 네. 검색해놓고 오늘 운영하는지 몇 시까지 하는지 아. 오늘 모이는 사람들의 뭐 선호도, 주량 이런 것들 다 아. 고려해서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이제 AI 돌려가지고 딱 나옵니다. 오지아이. 오지아이 오지아이. 넣으면은 오늘 어디 1차, 2차, 3차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되게 먹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 여기 가봐야지 맞아. 이렇게 막 별 적어놓는 찍어놔야지.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지의 먹힌리스트. 맛집. 네. 저는 이 오프닝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것만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예를 들면 거북이라는 거북이. 거예요. 아름다울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는. 누군가한테 그럴 수 있는데 제 왜 생각에는 거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미안. 거기 성실의 아이콘이잖아요. 약간 일할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이 다 아름다워 아름답죠. 보이고 뭔가 나가고 싶고 계속 그런 마음이 창밖에 드는 게 구름, 아닌가. 나무 이런 일만 거. 그것도 아니면 다 좋아 뭐. 보이고 맞아. 일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 그쵸. 저한테 아름다운 거, 저도 사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 회사가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그런 걸 해주는 게 저는 만화책이었어요. 네, 요즘은 많이 읽진 못하는데, 제가 1화에서 그래서 허니와 클로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저도 몇 권 근데 만화책을 볼 때 뭔가 애니메이션만 돼도 영상을 보는 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다른 현실로 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요즘은 그냥 만화책 보고 있으면 정말 일상은 정말 완전 다 다른 잊혀져? 느낌이다. 세상에 나와 오. 만화책 둘만 남았다. 그렇죠. 만화책 한 장 넘기다가 자야 될 시간 2시간 넘었네. 이런 느낌. 사실 제가 이 장유진 작가 일의 기쁨과 슬픔을 가져온 이유는 그 우리가 오늘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휴가 때 네. 보기 좋은 작품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유진 작가 등단작이었는데 일기슬. 퇴근하고 나서는 일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판교의 스타트업에 일하는 사람이든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든 사실 뭐 다른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럴 텐데 맞아요. 우리가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그러긴 쉽지가 않잖아요. 좀 쉬는 그 기간이 길어야 일 생각을 안 하고 탁 코드 뽑고 진짜 좋은 것만 생각하자는 느낌으로 이번 휴가를 보내보자.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든 시기니까 책플릭스에서 휴가 때 보기 좋은 책, 영화 이런 거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오프닝 멘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책플릭스에서는 휴가철에 보기 좋은 책,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휴가철에 좋아요. 보기 좋은 책.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역시 방금 니값하는 띠. 책 한 다음에 물음표 잠깐 떴어. 접니다. 누구더라 이러면서. 책띠입니다 바로. 네, 여름 하면 뭐죠? 수박. 바다. 틀렸어요. 더위예요. 주입식 네, 퀴즈였군요. 더위고 더위를 물리치는 건 시원함. 시원한 건 공포잖아요. 이거 약간 그렇죠. 원숭이 영화 엉덩이에 빨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공포 영화, 공포 소설. 공포.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오늘의 유머, 우유라는 커뮤니티에 공포 게시판에 올려졌던 글을 모은 책이에요. 특이하네요. 음. 네. 벌써.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입니다. 아,
김동식 작가는 총 300여 편의 글을 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거를 주제별로 묶어서 동시에 3권의 소설집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2018년에 300개 나왔네요. 글이나 이렇게 네. 꾸준히 게시판에 올리는 거 아무리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써내려간 동력도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색 인간인데요. 이 책에는 디스토피아적 이야기를 다 모아놨어요. 주제를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우울하다. 단편 소설 단편집인 거죠. 네네, 단편집인데 약간 우울하고 암흑세계. 회색. 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아. 세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두 분 혹시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소재 좋아하시나요? 근데 약간 우울해서 어쩔 땐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음, 뭔가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디스토피아는. 맞아. 근데 그게 디스토피아물이 서사적으로 굉장히 재밌죠. 우리를 그쵸. 굉장히 낯선 환경에 던져놓고 야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떡할래? 라는 걸 보여주니까 저도 이 회색인간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아, 읽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충분히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압박. 왠지 무서운데. 아, 이거 맛보기만 해드리자면 우선 도심의 빌딩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좀비가 지금 오디 표정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말을 잃어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막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제 그게 얼굴에. 진짜야, 진짜. 진짜예요. 진짜야. 그리고 좀비 네, 계속해보세요. 좀비가 되는 건 기본이고 물에 들어가면 인간이 녹는 것도 있어요. 수용성 인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예전에 문방구에서 초등학교 때 의학 너무너무 무서워 해가지고 팔던 만화책 시리즈물 있었죠. 있잖아요. 약간 조악하게 편집된 맞아요. 만화책. 네, 그런 거에 좀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른 길이감이 좀 더 버전에 있어죠. 무서운 게 딱 좋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느낀 디스토피아는 협곡에서의 식인이라는 단편인데요. 뭔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 중에도. 그 중에도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어요. 지금 거의 비웃고 있어. 제 표정. 아니야, 이거 의학 정말 정말 무서워.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제가 그 책 좋아하긴 했는데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김나무라는 남성이 등산을 하다가 협곡의 틈에 빠지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네. 수 있죠. 눈을 떴더니 중년의 남성이 괜찮냐고 묻고 한켠에 3명의 여성이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여성은 엄마와 2 딸의 관계였어요. 이들은 모두 협곡에 빠져서 고립된 지 한 2, 3일이 지난 상태라고 이 남성한테 설명을 하면서 당신도 이제 여기에 빠졌으니까 우리 함께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산송장이 된 느낌인데 그러니까 먹을 이제 것도 없고. 제비뽑기로 식인할 사람을 뽑기로 해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앞두고 김나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뽑히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 지금은 구차해 보여서 못 말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꼽히게 되면은 말씀드리겠다. 바로 달려들지 말고. 네, 이런 말을 남겨요. 그렇게 이 말을 던지고 제비뽑기를 진행을 하고 여성의 2번째 딸, 둘째 딸이 걸립니다. 식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김나무가 대표로 이 둘째 딸을 바위로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돌멩이로 김나무를 죽여요. 자기 딸을 치겠어요. 냅두겠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바로 중년의 남성이에요. 또 물음표 떴다. 그래서 네. 엄마라고 생각하셨죠? 네. 중년의 남성이 김나무를 죽였어요. 사실은 이 중년의 남성이 이들의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식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나무가 딱 떨어지니까 큰 이제 그림이었구나. 큰 연기를 그림을 했구나. 그린 거죠. 서로 짠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김나무를 먹고 한 달여를 버티다가 구출이 됐는데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둘째 딸이 자신이 희생되었어야 한다면서 막 오열을 해요. 좋아했어? 김나무가 에이즈 양성 판정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소름 돋았어.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에이즈인 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 검사를 받아봤더니 에이즈 양성인 어디서 거예요. 걸렸을까? 네. 먹었구나. 먹어도 그게 걸리나 이제 봐요. 김나무가 말하려고 했던. 네. 아. 마지막에 자기가 구차할 것 같아서 말 못한다. 걸리면 말하겠다 했던 게 바로 이 병이었던 거죠. 재밌네요. 그쵸? 괜찮죠? 설득됐어. 엉망진창이 될수록 재밌다. 또 저는 또 재밌네요. 서로 다 파멸이잖아요. 또 재밌네요. 엉망진창이 안 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색 인간이에요. 이 책의 회색인간. 제목과 표제작이죠. 같은? 네, 표제작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지하세계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표정을 잃어가요. 그래서 회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이나 이 상황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인간들이 색을 좀 되찾게 되거든요. 따뜻. 예술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그래서 어쩌면 이 협곡에서 식인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도 뭔가 예술이 있었다면은 뭔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책이나 영화나 뭐 예술을 찾게 되는 이유도 뭔가 인간다움을 충전하기 그쵸, 위해서일 그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떠나서 회복하고 싶은 것도 회색이 된 야. 우리의 마음.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완벽하다. 이런 기계적 부품 같은 이런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책을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예술의 한 부분을 그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소름 끼치는 네.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피서는 됩니다. 네. 읽어본 입장에서 책의 피서는 끝단, 뭔가 공포의 맛을 보고 싶다. 의학 너무너무 무섭다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건 반전. 네, 그렇네요. 이 책을 권합니다. 보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결말들 그쵸.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찝찝합니다. 파괴적인데 정말 참신하고 참신하네요. 정말 참신하고 상업적으로도 아마 꽤나 왜냐면 인기 있고 유명해지셨으니까 그리고 읽기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쑥쑥 넘어가고 근데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편 소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깊이나 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서사가 되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예,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의 재미 플러스 제가 이 소설 혈색인간 저도 재밌게 읽긴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저는 사실 소설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인물인데 여기는 인물에 이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냥 설정들만 있어. 역시 설정이 무서운 게 한 딱 그쵸. 좋아. 다 약간 일종의 무명 A C, B C 이런 느낌이고 서로 간의 관계는 그때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역할 롤플레잉만 있는 느낌이고 실체하는 인물 같지가 않다는 게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도 그 인물의 욕망과 맞아. 그게 대입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복잡 다단하잖아요. 복잡 다단한데 여기는 이제 생존이 되게 급박한 상황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약간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잔인해. 됐다. 잔인해. 됐어. 됐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웹툰 중에 기기괴괴라는 웹툰 아시죠? 그게 단편 옴니버스식 웹툰인데 이런 기괴한 설정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약간 공포 웹툰이라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역시 비슷하게 어떤 하나의 캐릭터의 어떤 서사를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이 딱 등장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신한 설정이 놓여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 인간이 어떻게 욕망과 막 파괴와 막 모든 게 다 벌어지는. 맞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 책을 듣는데 이거는 책 버전의 기기개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그 웹툰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름철 아주 오싹한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 준비하셨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어떤 소름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잠시만요. 아니 원고가 왜 그래요? 원고를 수첩을 찢어왔어. 프린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덕피디님 주신 원고를 띄워놓고 제가 얘기할 부분을 메모지도 한 장 남았더라고요 하필. 그래서 여기에 양면으로 이게 물에 젖으면 번질까봐 주머니에 넣어서 왔는데 아주 아름답다. 네, 나중에 손바닥만한 원고를 들고 오지가 혹시 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뮤지엄이 생기면 박물관에 이거 박물관에 초보. 고수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는 꼭 허름한 데서 탄생했다. 네. 제가 재밌게 읽었던 추리 소설 한 권 소개를 드릴게요. 오, 추리소설. 국내에도 유명한 이제 마니아층이 많은 일본 작가인데요.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의 국내에는 2005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유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명 미미 여사라는 애칭도 있고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오방부부터 작가인데 시작됐죠. 초반에 이제 이유라는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상을 받고 또 이 작품으로 이름을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약간
많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인 것 같아서 다른 가져왔습니다. 작품에 비해서 보통 모방범, 모방범, 낙원, 낙원 이런 책, 그렇죠. 화차까지 어. 이런 작품이 유명한데 제가 이제 모방범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진짜 모방범 3권짜리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엄청 두꺼운데 두꺼운 게 3권이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난독증인 줄 알았거든요. 긴 책은 난 못 읽어. 막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모방범 3권을 순식간에 독파하는 걸 보고 엄청나죠. 너무 난 추리소설 이렇게 긴 거 저는 셜록 홈즈 정도 읽어봤지 이렇게 긴 추리소설을 재미가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유지해가는 맞아. 거에 감탄을 해서 입문을 했거든요, 일명.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한때 추리소설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동생이 어릴 때 잠깐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런 꿈 가졌었어. 뭐 그런 한 번씩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처음에 명탐정 셜록 코난 홈즈, 그렇죠. 김전일 소년탐정 김전일 되겠어. 내가 고딩 땐 내가 김전일이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홈즈 전집, 리팽 전집, 그 다음에 이제 미미 여사와 히가시노 케이거까지 이렇게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막 돌려 읽고 얘기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방범의 그 충격에서 이어져서 집어들게 된 책이 이유였어요. 아. 그때는 어느 정도 이유도 엄청 두껍거든요. 페이지가 한 600~700페이지 돼요. 아이고. 근데 그때는 두꺼워서 좋았어요. 빨리 안 끝나니까. 맞아.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 그때 이제 내가 두꺼운 고등학교 책은. 야자하고 다니면서 몰래 숨겨다니면서 읽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작품이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약간 회색 인간과는 좀 다른 결인 게 여기는 오히려 사건의 중심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고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주변부의 인물들의 서사를 엄청 TMI까지 다 그치.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색 인간이랑 되게 다르죠. 형식적으로 정반대 있는 완전 작품인 것 같아요. 극단에 진짜로. 있는 회색 양극단에 인간은 있는. 완전히 짧고 그 인스턴트 같은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라면 탁탁 치고 가는데. 이거는 진짜 정성 들여서 막 사골곰탕 같은 거. 맞아요. 사골곰탕이 딱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한 숟갈 국물을 먹기 위해 많은 그러니까. 뼈를 고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솔직히 간단히 소개하기 어려운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일본의 버블경제 시절에 지어진 초호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무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서 어느 날 호수도 2025호예요. 한 20층 되나 봐요. 거기서 일가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식구가 죽은 채로 죽었어. 발견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식구가 사실은 이 아파트의 실제 주인도 아니고 실제 가족도 아니에요. 생 모르는 사람. 가족이 아니야? 생 모르는 사람 서로 4명이. 4명이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반 자살인가 보다. 그래서 동반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미스테리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특이한 게 이제 이 소설의 어떤 많은 부분이 르포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사건에 연관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르포처럼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르포를 이렇게 다 보여준다고 싶을 그치. 정도로 정말 TMI까지 이 서사와 이 아파트의 어떤 연관된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내심이 되게 많이 필요한 책이에요. 저도 모방범을 읽을 때 그 속도감과는 다르게 한 땀 한 땀 화장실 갈 때 좀 읽고 학교 야자 시간에 조금 읽고 뭐 이렇게 조금씩 힘을 들여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자면 그냥 버블 경제와 함께 이제 그 초호화 아파트로 상징되는 허영심과 막 욕망이 막 불꽃이 일어났다가 그게 모두를 막 파멸로 이끈 이런 주제를 담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 가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서사를 진짜 꼼꼼하게 훑어주는 게 이 미미 여사의 작품의 맞아. 특징이기도 하죠. TMI 여사야, TMI 여사. 진짜로. 정말 TMI. 혹시 모방범 안 읽어보셨죠? 저는 읽었어요. 저는 못 읽어봤어요. 모방범 진짜 대박이에요. 모방범도 네. 이렇습니다. 모방범을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방범도 약간- 심리. 그 스릴러? 사람의 뭐라고 설명해야 심리를 될까? 되게 해부하듯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래 이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심리적으로 뭔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아 이래서 이런 짓을 했구나 얘가. 그러니까 그게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책이 3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권. 그게 서사가 그게 전개되는 게 어. 아니에요. 사건은 이미 다 맞아, 펼쳐졌고 사건은 끝났어. 오히려 하나예요. 그걸 역추적해가는 과정인데 맞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이런 행동들을 했고 이것들을 파헤치는 과정이라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우리가 저 이 아는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추리소설은 사건이 벌어져. 탐정이 들어가. 사건의 실마리를 그렇지. 잡아서 범인은 네, 누구고 잡아. 살인 도구는 뭐고 그치. 어떻게 했고 동기는 어떤 트릭을 뭐고. 썼고 막 끝.
그런 거가 끝이잖아요. 음. 그런 게 재밌는데, 야, 이렇게 하는구나. 놀랐죠. 진짜 충격적이죠. 그 사건이 기발해서가 아니라 이걸 풀어가는 풀어내는 방식. 방식이 그치. 와, 완전 필력이, 회색 인간이랑은 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진짜. 양극단에 있는 정반대야. 장르인 것 같아요. 짜고 온 거 아니죠, 둘이?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마치 맞춘 것처럼. 음. 그래서 이 이유라는 작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살인의 도구와 막 범행과 이런 것보다는 이 인물들이 각각의 서사가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소름 돋았고 이거를 소름에 이르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또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그래서 말해. 책 그래서 제목이 책 제목이 심플한데 이유. 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차곡차곡 벽돌 하나하나 정말 장인 정신으로 쌓아올린 정교한 집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보통은 추리소설 읽으면 딱 다 맞추면 다 이렇게 통쾌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맞아. 퍼즐 조각을 맞출수록 완성되는 그림이 씁쓸해요. 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가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미야베 미유키 글이나 문학의 좀 정수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몰입감을 가지고 쭉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여유 충분할 있으실 때. 때, 휴가철에 야금야금 조금씩 씹어 드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색 인간과 함께 세트로 읽으면 그러니까. 양극단의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금 정말로 이번에 사전 공유 없이 정말요. 즉석에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거의 그쵸. 신기하네요. 맞아. 뭔가 대기 시간이 짧을 때는 회색 인간 한 편 보고 뭔가 집에 집에서 퇴근하고 그렇죠. 네, 시간이 누워 있을 있으실 때 때는 이유를 보시면 되겠네요. 맞네. 이유 제목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방범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미야베 미유키 글을 접하신 분이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어떤 추리 소설의 새로운 경험 해보실 수 있을 작품입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린 작품은 두 분이 가져오신 것과는 결이 다행히도 굉장히 다릅니다. 삼각형을 이뤘어요, 오늘도. 저희의 이상은 삼각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뭔가 그렇다고 막 발랄한 거 가져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여름에는 그러게 왜 이런 걸 봐야 되나? 그동안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제들이 되게 방방 뜨는 거, 안전한 거, 뭔가 이렇게 해피엔딩인 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기가 치지 않는 거. 맞아. 근데 휴가철 아이템을 하자고 했고 이렇게 다들 그동안 숨겨놨던 마음속 시간이 지하실, 나오고. 마음속 지하실. 지하실에 있던 거 하나씩 가지고 널어서 나왔는데 말립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 얘기하면서 네, 만화책.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만화책. 네. 예, 만화책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오, 만화책을 하나 만화책인가요? 언제 소개할까 틈을 보다가 자, 허니와 클로버에 그쵸, 이어 이어서. 거북이를 더피디의 꺼내주셨군요. 사랑. 그쵸.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만화책이 사실 짧은 거는 3-4권짜리도 있고 긴 건 막 몇십 권짜리 있잖아요. 길더라고요. 시작을 못 하겠어. 엄청나죠? 딱 휴가 때 보면 좋을 분량. 27권. 27권. 27권짜리. 깔쌈하게 27권. 금방 본다. 일주일 내내 만화책 보면 좀 자괴감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지하철에서 읽기 어려운. 그쵸. 한 2-3일 정도는 쉬시고 앞뒤로 쉬시고 중간에 3-4일 정도 만화책 보시면 머리패서 된다. 정주행 딱 네. 날 잡아서. 정주행하기 좋은 만화책이고 제목은 강철의 연금술사인데 네. 강철, 연금술 이런 키워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연금술이요? 연금술 그래. 저 또 물음표 떴어요. 지금 책 뒤도 눈에 물음표가 떴어. 철의 연금술사. 뭔가 갑옷을 입고 좀 맞아요. 마법을 하는. 연금술? 그치. 연금술을 하는 건가요? 그치. 약간 뭔가 뭐 과학 만화냐 아니면 판타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르를 굳이 따지면은 액션, 모험, 드라마, 판타지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7권짜리니까 사실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세계관을 알 수 그래서 없죠. 주인공은 형제예요. 에드워드, 알폰스. 이 이름 얘기하는 건 이 두 명만 할게요. 네. 에드워드와 알폰스 줄여서 에드, 알 이렇게 서로 부르고 10대 중반, 그러니까 15, 16세 정도 되는 어린 어린 소년들입니다. 자, 1권을 펼쳐들면 둘이 여행을 막 하고 있어요. 에드는 금발에 좀 체구가 작고 알은 엄청나게 동생인데 엄청나게 큰 강철 갑옷을 막 입고 다녀요. 190 막 갑옷인가요? 이렇게 실제 되게. 몸이 큰가요?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아. 이 갑옷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둘이서 노천 카페에서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있는데 라디오가 박살나요. 얘가 체구가 너무 크니까 움직이다가 라디오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박살내는 거야. 물어줘야겠네. 그쵸? 시대가 언제예요? 라디오가 있는 그렇지. 시대군요. 그 배경이 언제냐면 지금의 지구는 아니고 새로운 세계관이 있긴 한데 산업시대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나와요. 라디오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건 없어요. 전화, 자동차, 기차는 다 있어요. 딱 요 정도. 그리고 탱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딱 산업시대 2차 네, 세계대전 네. 전후 뭐 1, 2차 세계대전 그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라디오가 박살이 났습니다. 주인이 야 너네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드가 너무 태연한 거야. 뭐 고쳐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
게 느낌이요. 그래서 약간 싸가지 없는 캐릭터로 나와요. 진상이네요. 그래서- 물어줘야지 뭘 고쳐줘. 그쵸? 그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엔지니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건데 하니까 보고만 있어라 라고 하더니 이 부서진 라디오 잔해를 막 모아요. 연금술. 그래서 바닥에 모아서 웬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두 손을 딱 갖다 대면 펑 하고 라디오가 나와. 짠 하고 원래대로 라디오가 복구되는 손오공의 거예요. 머리카락. 이게 오. 바로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금술인 거고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원래 있지만 무슨 금을 만드는 건데? 그치. 이 세계관에서 연금술은 아.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정의를 해. 물질을 이해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걸 그림에 그려서 한다고요? 그 연성 그쵸. 아. 그 일종의 효과로 넣은 어떤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상징적으로. 그게 다 세계관에 연관돼 있어요. 이게 어. 그림은 왜 원이어야 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고 재료만 있으면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자 지금 저 헛소리 한다는 눈으로 책디가 날 쳐다보고 뭐냐. 있는데 부러워요. 저는 네. 손재주가 없어서 물건 신기하죠? 재료가 다 있어도 백종원 같은 요리를 할 수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거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일종의 과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는 이게 과학이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면 막 만들어낼 수 네. 없어. 어. 그래서 그리고 화학도 다 섞여 있어요.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섞여야 이게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드리는 과정을 순식간에 한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 그런데요? 재료나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와 알 형제는 이 연금술을 쓸 수 있는 연금술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마법 같지만 이 세계에는 이 연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고쳐주니까 너 연금술사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아, 직업 너 같은 연금술사야. 거구나. 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얘들은 과학자인 거죠. 10대 10대 중반에 이미 상당한 실력이 있는 연금술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천재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천재들이다. 라는 뜻이고 여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형제 둘이서 네. 왜 여행을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자의 찾아서 돌이라는 걸 말이야? 찾아다녀요. 현자의 돌. 현자의 돌. 해리포터에 이게- 나온 건데. 그쵸. 해리포터에 있는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네. 나왔던 그 우리 역사에서도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진 그쵸, 그런 걸로 맞아. 나오죠. 연금술 할 때 그 돌이 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쉽게 말해 치트키 같은 거예요. 어. 연금술의 이 물리 법칙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재료가 다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이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증폭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판타지 같지만 어쨌든 설정상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또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패스하고 신기한 돌이다, 증폭기다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찾아다닐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제 네. 여기서 천재잖아. 그쵸. 어. 이 두 형제의 어두운 과거가 이제 나옵니다. 어두운 아, 거, 음. 어두워. 과거가 또 있구나. 여름엔 그쵸. 또 어두워야 돼. 어두워야 돼. 연금술이 재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연금술을 만들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금. 금. 똑똑하다. 말하고 놀랬어. 내가 말하고 놀랬어. 아니 이게 맞춘 우리 거예요? 역사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것도 문헌에 나오는 얘기에서 갖다가 이제 여러 맞아요. 판타지에 쓰는 건데 실제로 연금술이라는 게 다른 금속으로 그러니까 좀 싸구려 납 같은 금속으로 금 같은 만들어서 귀금속을 만들기 돈 위해서 벌려고. 연구했던 거 음. 화학자들이 연구했던 게 연금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만들면 안 되는 거 사람. 사람. 어떻게 해요? 신기하다. 저희 나 지금 이게 정말로 만화책도 안 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짜고 하는 겁니다. 저 진짜 생각해서 맞춘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인체 연성입니다.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굳이 분해하자면 그래서 인체 연성에 그쵸. 필요한 재료가 다 나와요. 할것 같은데. 평균 성인 한 명 기준으로 물 35리터, 탄소 20kg, 암모니아 4리터, 석회 1.5kg, 인 800g, 염분 250g 막 쭉쭉 나와. 나와서 이게 일반적인 성인의 몸의 구성 성분이다. 라고 하고 이걸로 사람을 만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네. 있지만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 신체는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너네가 신이야?가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제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현자의 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내는 게. 근데 제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이 형제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둘 다 만들었겠죠. 둘 다 만들어봤나 보다 진짜. 금은 안 했고 인체 연성을 한 거예요. 어떡해. 왜 그럴까? 천재라 그랬잖아요. 네. 천재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11살 무렵에 지금 한 5, 6년 전이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 만화의 타임라인에서 이미 연금술 지식을 익힐 만큼 익혔어요. 근데 천재니까. 엄마가 병으로 죽어. 그래서 엄마를 만드나요? 그렇죠. 소름.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천재였지만 그렇죠. 애기들이라서 11살의 판단이라서 엄마를 하면 안 어떻게 된다.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지. 배웠지만 그래도 한 거야. 어린 아이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한 재료로 신체를 만들고 뭐 영혼의 정보가 담겨 있는 내 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근데 되겠냐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판타지의 세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엄마를 죽은 엄마를 죽은 사람을 만들 수 없죠. 살릴 수는 없죠.
당연히 실패를 하고 이 세계에선 연금술이 실패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 나를 신체 전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붙잡아 놓은 거죠. 갑옷에다가. 갑옷 속에다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세계관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패스. 네. 그래서 아까 그 동생인 알이 크다란 갑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영혼만 영혼만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형제는 왜 현자의 돌을 찾아다니는지 좀 알겠죠? 네. 내 몸을 다시 찾고 싶은 거야. 아유. 그러니까 뭐 어린 영혼을 나이에. 가진 사람을 찾아올 순 없지만 자기 신체라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많은 자, 일을 겪었네요. 그쵸. 이게 지금 시작 단계 설정인데 어. 엄청 우울하고 심오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게 단계인가요? 몇 번짜리? 지금 벌써 27권짜리인데 많이 근데 지나간 이게 지금 한 3권 그- 된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하나씩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그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심오한 얘기를 했지만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재밌는 소년 만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밌을 것 그 같아요. 어벤져스 3편 혹시 보셨으면 거기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네. 스톤 모으고 다니잖아요. 네. 타노스의 그런- 우주 모험 대잔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현자의 돌이라는 거 실마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고 그 와중에는 근데 떠돌다 보니까 이제 막 국가 단위, 세계 단위의 어떤 음모랑 마주치고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뭔가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세계관이 거대한 작품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작이 된다는 건 등장인물들의 고민이 되게 구체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드의 그 형의 고민, 내가 괜히 엄마를 되살리자고 해서 얘가 막 되살리자고 한 거야. 해보자. 웃기고. 약간 좀 더 지르는 타입이고 동생은 약간 신중한 어.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과로 동생인 알의 신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충격적이네요. 그쵸. 죄책감도 느끼겠어요. 그 죄책감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동생인 알의 고민은 좀 더 철학적인데 신체가 없잖아. 갑옷이 마치 몸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내가 과연 실제하고 있었던 걸까? 아. 나도 혹시 그냥 기억이 형이 조작한 건 아닐까라든가 아. 그리고 몸이 없으면은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불편할 사실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아니, 해보세요. 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가요. 상상이 안 되죠. 어. 그렇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영혼만 할 수가 있는 할 거야? 거고 어. 잠을 못 자는 거야. 아, 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신체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못해. 아. 못하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런 몸을 탐내는 불로장생을 탐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 몸이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믿지 것도 않을까. 엮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치지도 욕망들 않고. 또 정말 많은 주변 인물들이 나와요. 이 배경이 된 나라가 군사국가인데 그러니까 군이 통치한 나라예요. 형인 에덴은 국가연금술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그 군의 일원으로 움직여요. 아, 자격증도 있구나. 일종의 전문가, 군 내에 채용된 전문가인데 강철의 연금술사가 책 제목이잖아요. 만화책. 이 국가연금술사에는 호칭이 주어지는 거야. 아, 강철 뭐뭐의 연금술사. 연금술사. 아. 그래서 불꽃의 연금술사도 있고 뭐 그런 식이야. 갑자기 갑자기 유치해지지. 근데 엄청 세. 엄청 세고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 고민과 욕망도 다 있는 거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있고 그 군인을 지키려는 동료나 혹은 뭐 로맨스로 이렇게 소중한 사람 지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되게 몇 년 전에 전체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인종 학살 수준의 어떤 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 참전한 군인들의 트라우마 그걸 어떻게 속죄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풍자도 약간 있네요. 엄청 많아요. 정치 드라마 성격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이런 고민도 담겨 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서 이 명작으로 이 작품이 평가받는 이유는 이 인물들이 하나하나에게 다 부여된 서사와 감정,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의지 같은 게 선한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밸런스 걸로 있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세계관은 좀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 막 펑 하면은 짠 하고 나오고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철학적 질문을 던져줘요. 예컨대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면 그에 상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젓가락을 만들지. 그렇죠. 100g이 있어야 100g을 만드는 거고. 이걸 확장하면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대의나 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노력이 희생이 필요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인물들이 다 겪게 만들어요. 음. 네가 이거 되고 싶었지? 그럼 너 이거 내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네. 무엇을 희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라든가 그런 질문까지 가기도 하고 어쨌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무거운 얘기들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밌는 모험만 하고 개그 코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스토리 라인이 너무 굵고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중간중간 계속 숨통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피식피식 웃게 되는 컷이 되게 많고 좀 뭐 사람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건 계속 나오지만 아주 비위가 약하신 분이 아니라면 볼 수 있는 레벨입니다. 뭐
징그럽진 않아요. 철학만 하네. 비 강하신 분들은 회사 네. 인간 보시고 아. 네, 좀 약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고 이게 한 20년 전에 연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작품이죠. 오래됐네요 벌써. 당시에도 화제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2버전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설정과 초반 스토리만 공유하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아, 이거는 뒤에는 전개도 별도로. 세계관도 결말도 완전히 달라요. 원작이랑. 아, 그것도 따로. 재밌네요. 이것도 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음. 이 세계관이랑 똑같은 원작을 그대로 만든 작품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거는 브라더후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다 넷플릭스에 있고요. 아,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네요. 네.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이게 워낙 만화책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 만화책 그런데요. 보시려면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 가야 됩니다. 또 만능 네이버 시리즈. 모든 게 있는. 그리고 실사 영화도 있는데 진짜 그거는 마린모. 네, 제발 일본 소년 만화를 실사로 옮기는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감사해요, 이 진짜. 긴 시간 동안 휴가라는 기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보이지만 뭔가 내 삶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한번 이번 휴가 때 시간 내셔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네이버 시리즈에서 큰 화면으로. 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좋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휴가철에 보면 좋은 책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각자 추천한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서로가 휴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개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두 분 어떠셨나요? 아, 약간 휴가를 제가 아까 이 이유를 가져오면서 약간 반성했어요. 저는 스스로 약간 휴가철을 네. 평소에 약간 바쁘다고 나 바빠서 못해라고 미뤄뒀던 거를 휴가 때 해치우는 기간처럼 막 숙제하듯이 많이 보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 것도 아니면 노는 것도 미리 다 미뤄둔 약속 그때 잡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히려 왠지 날씨 좋은 날 누워있으면 사치스러운 것처럼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사치를 좀 누려보려고 요새는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 같은 작품 읽으면 또 분주한 휴가를 보내셔야 될 수도 있대서 좀 자기가 가져왔지만 추천해서 지금 반성, 그래서 좀 반성한다고? 반성했어요 제가. 오히려 좀 너무 머리 쓰는 작품을 읽으면 또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휴가를 이용해서 읽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래요.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맞아. 좀 공을 얼마든지. 들여서 읽는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뭐 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 주에 원래 좀 쉬어가자는 의미로 휴가를 주제로 잡았는데 서로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도대체 휴가를 뭘 그러니까. 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휴가 때 우린 책을 읽지 않는다. 휴가 때 약간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을 이렇게 추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가 때 책안 보게 되기도 해요. 그 엄청난 자기 고백이다. 네, 진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 때 그래도 평소에 안 해보는 걸 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비슷해요, 예, 맞아.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 사실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정말 자기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셔도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내시는지. 휴가 때 가져가시고 책이나 보시는 작품들 공유해 주시면 아니면 좋을 굳이 것 책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같아요. 보낸다. 어떻게 맞아. 보내시는지. 저 다음 주에 휴가 가거든요. 이번에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챙기고 가거든요. 한번 아하, 네. 보고 나서 핫한 여러분과 책이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방에 어떤 책이 들려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소문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휴가철에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드리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